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 8주차죠. 지난주는 여러분들 뭐 시험 또 보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7주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좀 이어서 환경에 대한 문제, 우리 처해져 있는 환경 분석을 했잖아요. 그죠? 지난주 거 한번 잠깐만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경영 이해 능력 얘기했죠. 그죠? 경영 이해 능력에서 이제 우리가 환경 분석 두 번째, 처음에는 뭐였어요? 목표. 그죠? 경영 이해 능력 하기 위해서 조직의 목표 설정, 그다음 환경 분석, 그다음에 이제 실행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처해져 있는 위치는 환경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환경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뭘 했나요? 4차 산업혁명,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환경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또 패러다임과 창조적 파괴, 그 얘기를 조금 했고요. 이제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기업적으로 내려오면 시장 분석, 통합적 시장 분석, 그러면서 SWOT 분석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 SWOT 분석을 자기의 좀 성찰해서 한번 이렇게 조금 적어보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참 잘 해주시더라고요. 안 해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참 열심히 성의껏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고요. 굳이 제가 이렇게 다를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 했는데 이해하신 것 같아요. SWOT 분석.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제 어떤가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4차 산업혁명에 그런 환경이 둘러싸여 있고, 또 요즘 패러다임이란 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토마스 푼이 했던 얘기지만, 창조적 파괴, 이것도 옛날 거지만, 이제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내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좀 분석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오늘은 이거에 좀 플러스해서, 이거는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신경 쓰면 듣지 마시고요. 그냥 요거는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공부하시냐고 애쓰셨으니까,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특강이다 생각하고 좀 플러스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환경 분석의 하나인데요. 자,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환경이죠. 신자유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또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렇게 하잖아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무엇인지, 그것이 또 오늘날 내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개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반 라코비크 크로와터라는 화가예요. 이분이 시를 쓴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한번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린 시절에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은 어디로 간 걸까? 새가 가득 내려앉던 숲은, 저녁의 고요함은, 우리는 계절의 아름다운 변화를 그리워하는 최후의 낭만주의자들일까? 어린 시절 냇가에서 꺾던 꽃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것들은 이제 그림에서밖에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
기억해 두자. 지구의 얼굴은 우리의 얼굴과 같은 것. 우리는 이 소행성의 여행자에 불과하며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시 그냥 읽어도 그냥 이해가 되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생겨나고 여러분한테 최대한 좀 쉽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또 이 이론과 논리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전망,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뭐 옛날 그 말레이시아 총리입니다. 마티하르 총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지금은 뭐 끝났죠. 옛날에. 한 2000년대, 90년대죠? 90년대. 우리나라를 많이 따라했던 이런 총리입니다. 이분이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를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세계화는 좋은 것이며 모든 국가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세계화는 결코 천국에서 내려온 게 아니다. 세계화의 완벽함을 무조건 강조해서는 안 된다. 민족주의, 제국주의, 국제주의 등 역사적으로 한 시대를 주도했던 사상들은 많았다. 그러나 이것들도 모두 완벽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화 역시 후대의 잘못된 사상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게 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는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합니다. 많이. 그래서 이런 것도 관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은 달리할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만 간단히 볼까요? 그럼 신자유주의는 뭐고 세계화는 뭡니까? 이렇게 보통 여러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죠? 신자유주의는 쉽게 말하면 그냥 시장 경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 이론이에요. 시장 경제가 뭔데요, 교수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시장 경제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여러분 수요와 공급 알지요?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경제학에서. 그렇듯이 그냥 시장에 맡겨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정책 이론입니다. 그럼 세계화는 뭐냐? 세계화는 이 신자유주의가 좀 더 가속화돼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운동, 추진 운동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세계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플러스 세계화는 뭐예요? 그러면 신자유주의가,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어떻게 된다? 세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그냥 우리 그냥 시장 경제를 통해서 그냥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같이 흘러가자. 이제 이런 주의죠. 이게 신자유주의, 세계화. 여러분이 이해되셨죠? 네, 간단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물치 아시나요? 가물치는 뭐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연못에 있던 큰 그 메기보다는 크죠. 메기보다는 굉장히 큰데요. 꼭 뱀하고 좀 다른데 메기처럼 생겼어요. 커요. 그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요즘은 뭐 자연산은 없고 양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물치, 큰 고기입니다. 붕어는 여러분 아실 거고, 그죠? 한 연못에 가물치하고 붕어를 같이 풀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물치는 근데 이제 그 풀어 놓는 사람 뭐라고 했겠어요, 그죠?
그냥 너희들끼리 자유롭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평등하게 잘 살아 이러고 풀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물치가 자유롭게 막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붕어의 죽음을 가져오는 거죠. 그죠? 한 연못에서는 이제 이거를 제가 비유했는데 가물치의 자유는 붕어의 죽음.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를 좀 표현하는 하나의 그냥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큰 가물치죠. 근데 그런 나라들이 야 우리 그냥 시장 경제해 하고 막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막 들여미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 나중에 여기 이제 후에 나오지만 각 FTA라든지 뭐 DDA 협상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밀고 들어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 붕어들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냥 시장에 의해서 다 휩쓸려 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음을 가져온다. 이게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게 이제 아까 신자유주의 했는데 왜 신자유주의인지 이제를 그 흐름을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앞에 신자 붙은 거는 그 앞에 뭔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유주의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자유주의가 나중에 1920년대 불황을 겪으면서 이게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게 보호주의로 갔죠. 그죠? 국가 중심적으로.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70년대 들어서서 뭐 오일쇼크 생기고 막 어려워지니까 그러면서 앞에 신자 붙은 신자유주의 이렇게 다시 흘러간 거예요. 그죠? 또 더 길게 말씀드리면 그 신자유주의도 지금은 또 코로나 이후에는 또 조금 성격이 달라지죠. 약간 보호주의적으로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 수익은 또 많이 올리려고 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성격 플러스 보호주의, 그 혼합적인 성격을 오늘날 또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조금 어렵나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하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교양 강좌니까요. 여러분이 이게 그리고 이게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직, 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흐름이 이렇구나 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환경 분석 중에 하나, 환경 분석이라기보다 환경 배경, 그죠?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유주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보이지 않는 손이죠. 국부론의 아담 스미스라고, 원래는 이 사람은 도덕 경제학자죠. 그죠? 이게 철학자예요, 원래 아담 스미스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딱 2권밖에 안 썼어요. 도덕감정론하고 국부론. 근데 이제 국부론이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시장경제의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나눠보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기 케인즈라는, 이 가운데 케인즈라는 분 있죠. 이분도 자유주의이긴 한데 이분은 이제 조금 다르죠. 국가가 공정하기 때문에 구원 투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적극 나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케인즈고요. 그런데 어때요? 아담 스미스는 아니야, 국가는 너무 나서지 말고 그냥 심판 역할만 해. 큰 축구장에서 그냥 심판 역할만 해, 국가는. 근데 케인즈는 어떻게 달라요? 케인즈는 아예 그냥 나서서 구원 투수 역할을 해라는 거죠. 왜요? 정부가 공정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맨 마지막 통화주의자는 어때요? 통화주의자는 뭐 이제 하이에크 같은 분이 있잖아요. 프리드만도 있고.
이 대표적인 통화주의자인데요. 이분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야. 정부는 선하고 공정한 게 아니고 사적 동기를 가진 거야.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막 돈 해먹고 이럴 때 엄청 많아. 나 정부 너희 못 믿겠어. 그러니까 정부 너희는 개입을 좀 최소화해달라. 그죠? 이제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복지 축소, 또 민영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노동시장의 유연화. 왜 노동시장이 너무 강성화되면 이 기업이 못 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통화주의자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자, 발생 배경을 보면, 아까 케인즈 얘기했죠. 케인즈 정책이 실패하면서 실업률과 인플레, 그러면서 경기 후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발생했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의 요점이 뭔가요? 1920년대에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미국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생기고 어려워지니까 국가에서 뉴딜 산업을 하죠. 그죠? 굉장히 이렇게 큰 댐을 건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국가 주도의 성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실업도 구제하고, 근데 그게 또 20년대, 30년대, 60년대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케인지안 정책이 국가 주도로 해서 어떻게 해요? 복지도 하고, 그 다음에 노동 정책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실업률도 국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 가니까 60년대 말 되고 그러니까 70년대 되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꾸 경기는 후퇴해야 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수요 인플레이션하고 비용 인플레이션,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골 아픈가요? 인플레이션이 뭔지는 아시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물가 상승. 물가 상승해서 어떻게 해요? 물가가 너무 이렇게 뛰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 반대는 디플레이션이고,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자, 수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물가 상승하면은 어때요? 그 다음에 GDP는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국내 총 생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민들 생산.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원래 GDP가 또 증가하고, 이거는 아주 정상인 거예요. 수요 인플레이션. 왜냐면 내가 수입이 늘어나면 또 물가가 또 뛰어요. 어느 정도. 그래야 이게 또 경제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요 인플레이션은 이게 정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비용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아니, 이거는 원자재라든지 뭐 노동 임금이라든지 이런 생산비, 뭐 토지 자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생산비가 원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경기 침체가 된다. 근데 이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러면서 실업률이 생기고 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이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비용이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원료 가격이 상승하니까 또 임금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어때요? 줘야 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하니까 물가는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비용이 많이 들이면 그 파는 가격 상품도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때요? 사람들은 비싸니까 안 사죠. 안 사니까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경기가 자꾸 침체된다. 이런 비용 인플레이션, 이게 바로 비용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조금 경제학적으로 설명했지만 요거를 조금 또 역사적 인문적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요거는 좀 이따 할게요. 그게 더 재밌는데, 자, 통화주의자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통화주의자 중에서 밀턴 프리드만과 하이에크는 아까 비용 인플레이션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게 60년대 말 되고 이러니까 뭐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불경기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죠? 불경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국가에서 아무리 뭘 해도. 근데 그 근본 원인을 이 사람들은 그냥 원자재, 석유죠. 그죠? 또 인건비, 노동비죠. 이거 상승해서 물가를 못 잡는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를 국가 너희가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자율적으로 유지가 돼. 이제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걸 비판하죠? 그냥 시장에 맡겨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 다음에 아까 비용 축소하려면 어떻게 했죠? 복지 혜택을 축소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그 다음에 감세 정책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체인지주의는 샤워실의 바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아주 좋은 샤워기는 그렇지 않을 텐데, 이 샤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파란 거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막 차가우면 팍 쏟아지죠. 그죠? 또 이렇게 하면 뜨거우면 쏟아지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아 뜨거워, 아 차가워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 조정을.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체인지주의는 그 조정도 잘 못하면서 왜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걸 비판하는 거죠. 그걸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그거 알아서 뜨거운 물 나올 때는 뜨겁게, 그죠? 차가운 물 나올 때는 차갑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잘 한다. 그걸 국가 너희가 자꾸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통화주의자들이 등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렵지 않죠? 신자유주의는. 자, 감세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소득세, 법인세를 감해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곡선. 이거 래퍼라는, 아더 래퍼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정 수준까지는, 세금이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기업이 의욕도 생기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돼서 결국은 세금도 더 거치게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재정 수입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게 세율을 낮추면 낮출수록에 세율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고, 또 기업들은 어때요? 세금을 감해주니까 내가 어디 투자할 의욕이 생기고, 근데 내가 돈을 벌었어. 근데 뭐 월급을 타면 세금이 뭐 그냥 한 20%뚝 뛰어가고 뭐 또 그러면 의욕이 안 생기죠. 그죠? 왜 제가 이제 근무할 때 그랬거든요. 월급을 이렇게 명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엄청 뛰어가요. 뭐 의욕이 나겠어요? 세금이 몇백을 뛰어갔는데, 건강보험료도 막 50만 원씩 뛰고 막 이랬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감세 정책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점은 세율을 낮추면 세금이 더 잘 거친다고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프랙티컬에서는 실제로는 세율을 낮추면 이제 더 감소한다고 그래요. 이건 누가 연구한 건데, 이게 가설이니까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매년 그럴 거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한 몇 개 연도는 또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또 단점은 부자에게는 이득이, 그러니까 빈부격차,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 축소, 이런 문제가 좀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노동 문제도 좀 생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문제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합의하에서 균형적인 조세가 이제 바람직하죠.
사회적 합의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인가 막 지네들끼리 쭉 몰려가서 땅땅땅 두드리는 그런 법률 만들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죠?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것을 시간을 두고 자기네가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인데 자기는 전지전능하다고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이거 안 되겠죠. 그죠?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원래 신자유주의만 가지고 또 이것도 뭐 좀 오래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뭐 환경 분석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고 그냥 뭐 특강 개념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있구나.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통화주의자들의 그 이론, 뭐, 그냥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역사적으로 뭐, 원래 등장 배경을 보면은 베트남전, 오일쇼크, 뭐,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이제 불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불황을 타개하려고 나온 게 신자유주의인데,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세계화라는 거 뭐라고 했어요 아까? 신자유주의는 이론이고 세계화는 추진 동력, 그죠? 뭐 추진하는 거 이제 이런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레이가나믹스 체제라고 하는데요. 그 아까 신자유주의 이론은 그 미국에서는 레이가나믹스고요, 영국에서 대처리즘입니다. 이게 뭐냐면 레이간 대통령이 1980년대에 공급 중시 경제 학파라는 거래요. 원래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요. 원래 앞에 기존 이론은 뭐였죠?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 중심주의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레이가나믹스는 공급 중시 경제예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죠.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좀 구체적으로 하려면 경제학 들어가서 뭐 LS 분석하고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레이가나믹스 이런 게 있다. 레이가나믹스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게 불공정 무역이야. 불공정하지만 우리 공정하게 하자. 무역을 공정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다음 무역 적자를 하도 자기네도 무역 적자가 많이 나니까 무역 적자를 해소하자. 라는 측면에서 이제 나온 게 레이가나믹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상압력을 보면요, 이제 수입 규제, 이제 보통 우리나라 이렇게 미국에서 오는 거는 수입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 개방 압력, 그러니까 수입 개방해라, 관세를 인하해라, 원화 절상도 이제 압력을 하죠. 왜냐면 원화 가치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원화 절상, 원화 절하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원화 절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수출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돈을 떨겨야 원화 절하죠. 원화 절하를 해놓으면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품 가치가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늘어나죠. 근데 원화 절상은 뭐냐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좀 높여라는 거예요. 높이면 어때요? 우리나라께 수출이 줄겠죠. 왜? 비싸지. 물건이 비싸니까 수입 안 하겠잖아요. 외국에서. 그죠? 그래서 원화 절상. 그래서 돈 가치를 좀 높여라. 막 이렇게 한 거죠. 자, 전개를 보면은 여러분 그냥 개념만 아세요. UR 협상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WTO라는 게 있어요. WTO는 이제 감시 기구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보면 뭐 싱가포르 강요회의, 제네바 강요회의, 그다음에 시애틀, DDA, 그다음에 캄프회의, 뭐 홍콩의 G7회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국가의 이런 그런 회의를 통해서 세계화를 이제 밀고 들어왔던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고, 또 이것과 또 별개로 FTA 협정 있죠?
FTA도 우리나라 뭐 되게 많은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적어 봤습니다. 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여러분,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강한 경제, 강한 나라 발판을 하자. 뭐, 이런 모토를 걸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뭐, 555조 8조, 뭐, 엄청난, 8천억이죠. 555조 8천억. 뭐, 굉장히 늘어났죠. 뭐, 코로나, 뭐, 소상공인 보조금에서 이제, 국가에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뭐, 그냥 막 풀고 있죠. 또, 외부 환경은 어때요? 보호무역이 굉장히 강화됐죠.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막 국경문도 많이 닫고, 그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 또 나라에서 또 하는 복지, 이런 복지 확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 여기는 뭐냐면, 국가에서 너희 시장 못 믿겠으니까 내가 할게, 이런 거예요. 아까 케인지안처럼. 그래서 강한 경기 부양을 국가에서 하고, 그러다 보면 경제 성장이 이루고, 경제 성장이 이루면 세금이 증대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죠. 그 문제점을 보면은 그거 같아요. 시장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시장 너희 못 믿겠어. 그리고 소주도라 그러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정책, 이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소득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살면 성장하고, 그래서 세금이 증대된다고 했는데, 뭐, 이거는, 경기도 안 살고 성장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장은 뭐 된다고는 하는데, 뭐 수출이 얼마 늘었네. 뭐 그 통계를, 얼만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그건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좀 필요한데, 지금 이것도 지금 많이 문 닫고 있죠. 그래서 이제 SOC 산업이 이제 이거 국가 주도죠. 국가 기반 산업. 건축, 뭐,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뭐 이런 거가 지금 많이 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시장을 중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제나 규제가 또 굉장히 많아졌죠. 그 다음에 획일적인 전체주의, 뭐, 그 다음에 분열적 민족주의 이런 게 좀 혼합되어 있는 성향이 강하죠, 지금. 그 다음에 세금 부담을 지금 엄청나게 증가가 되죠. 이건 뭐, 말로는 19점인데 더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지금 뭐, 부동산세도 엄청나게 올리고 있고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않고 국가 주도로 그냥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 전체주의, 이런 표현도 나오는 거고요. 경제사회주의니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 자율권의 억압 문제가 좀 있죠. 뭐, 예를 들면, 사회나 국가 공공안녕, 뭐, 이런 거를 명분으로 해서 이제 개인의 자율권 침해를 당연시 여긴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국가의 미시 권력 형태. 그죠? 또 매스컴을 통해서 각 개인들을 순종을 내면화 시킨다든지. 근데 이제 국민들은 그런 무의식적 억압을 잘 몰라요. 그게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개인의 자율권의 억압,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죠. 뭐, 이렇지 않을 수도 있죠, 뭐. 그죠?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아까 또 장점은 뭐라 했어요? 케인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국가가 또 잘하면 또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저는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냥 상생 자유주의, 하여간 공감을 얻는 공정한 사회 정치 구조를 가지고, 또 우리가 공감한다는 건 뭐예요? 상향은 뭐예요? 국민들이 밑에 있는 국민들의 어떤 의견, 그런 것이 민주적, 또 자발적 사회 구조, 이런 게 활성화된다는 게 이제 공감을 얻는, 이 공감대가 서로가 형성이 돼야 되는 그런 상생적 자유주의를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천천히 이렇게 흘러가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살아가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냥 환경의 받침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오늘 지금 내가 사는 이런데 이거는 어떤 사회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신자유주의에서 플러스 보호무역주의가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 우선주의가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도 조금 생길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환경에 지금 현재 처해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제가 거기 내라고 했는데 안 낸 분들도 조금 몇 분 있으시더라고. 그거는 저한테 개인 의견 주세요. 어떻게 될지 제가 또 평가를 해야 되니까.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